아침의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네, 이분들 어디까지 쫓아올지 모릅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경성대 조경근 교수, 부경대 차재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너무 어디까지 마세요. 저 얘기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분이 스튜디오 딱 들어오실 때 저는 글래디에이터 자꾸 생각이 들어요. 네. 뭔가 어떤 장이 막 열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예. 대선에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게 6일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틀 전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공동정부를 합의했던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오늘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여권에서는 먼저 단일화가 이뤄졌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죠. 어제 TV 토론회 이후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저는 뭐 김동연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의 어떤 합류는 그닥 저는 큰 그 임팩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안철수하고 윤석열 후보 단일화는 굉장히 저는 좀 효과가 클 거다. 왜냐하면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한 4-5차례의 그 후보 토론 과정에서 쌓아온 전체적인 좀 크레딧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윤 후보의 어떤 선거운동을 도우면 굉장히 좀 많이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마 선거 유세 과정에서 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계속 유세에서 주장을 해 나간다고 하면 꽤 영향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다른 한편은 네네. 사실은 되게 국민은 엄청나게 기반한 거죠. 사실은 그 전날까지도 한 소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뭐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고 다이나믹한 그런 영역이라고 하고 가능성의 어떤 영역이라고 보지만은 이렇게까지 하나 뭐 이런 생각을 드는 국민들도 아마 있을 거고 상당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정에 대한 어떤 반발들도 상당히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아마 본인이 원하는 어떤 역할 혹은 이 단일화는 해주고 난 다음에 아무 역할도 못해서 본인이 더 우스워지는 그런 것들이 협상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닌가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시기가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투표용지도 다 인쇄가 들어갔고 그렇죠. 이제 오늘부터 여론조사 하는데. 공표도 안 되고. 네네네. 그리고 또 제 외국인 투표도 끝난 상황인데 이미 지지한 분들 표는 또 그렇게 큰 표는 아니죠.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오늘 다 무시할 수 있다고 오늘 또 안철수 후보 정말 뭐 좋아하는 분들 지지자들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해놓고 왜 이러느냐 뭐 이런 아쉬운 마음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처럼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네.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야 이게 잘 안 되는 게 확실한가 보다 했다가도 그래도 이제 차 교수님하고 저는 10% 20%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아마 정치는 생물이다를 증명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정치의 네. 생물이라도 그 도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도리를 지키는 정치인이냐 아니냐는 네. 그 국민이 판단해 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네. 판단해서 징벌할 건 징벌하고 해야 정치인들도 정신 차리고 국민들 우습게 하는 일은 안 하죠. 네. 근데 어제 이제 대선 앞두고 후보자들 마지막 토론회가 열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토론회는 갈수록 조금 그래도 좀 질은 높아진다. 좀 심도 깊게 대화들이 오고 갔다. 특히 사회 분야여서 좀 더 그런 면이 있긴 했는데 좀 형식적인 면에서는 너무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뭐 서로 고함 지르고 네. 그다음에 또 심상정 후보가 너무 또 나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윤 후보도 불편해하고 이재명 후보도 불편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정신없다. 좀 격을 갖춘 토론. 품격 있는 토론은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이게 이제 뭐 외국에서 하는 특히 미국에서 하는 그런 어떤 대선 토론 이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한 건데 저는 아직 우리 한국 정치에 맞는 수준의 토론회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는 충분히 그분이 얘기하도록 해주고 다른 마이크는 끈다든지 해가지고 아직은 우리가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맞추어서 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3번의 이 토론회는 좀 구성을 해야겠다 아직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번이 시간이 너무 제한이 돼 있어서 그렇죠. 네. 토론을
토론을 하기에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도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제한돼 있어서. 근데 저는 좀 시간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늘리는 거는 나오는 후보들의 숫자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4명씩 나오는데 정말 제가 볼 때 지금 주어진 시간은 대단히 적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이 좀 피곤해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시간을 늘려가지고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받고 싶은 그런 저는 욕구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충분히 이제 예를 들면은 정책 토론이 돼야 되는데 네. 중간에 얘기가 끼어들면서 다른 얘기로 자꾸 흘러가 버리기 네. 때문에 실제로 듣고 싶어하는 정책 토론을 못 듣고 또 정책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도 분간이 되긴 했지만은 진짜 잘 알고 뭘 하겠다를 좀 소상하게 알 기회가 전혀 없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죠. 저는 좀 네. 방송사 같은 데서나 선관위도 그 부분을 보면 1대1 네, 매치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라운드로빙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토론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지난번에 당내 경선에서 아무래도 그렇죠. 당내 경선 방식대로 그런 네, 것들도 네, 좀 그랬죠. 본선에서도 조금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더 집중하게 돼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각 당에서 어떤 정책을 내는지를 토론만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예. 네. 정책 공약집을 보고 뭐 찬찬히 살펴보고 이래야 되는데 국민들이 바쁘시니까 그렇게 하기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이런 토론회를 본 적은 없어서 다른 나라는 어때요? 다른 나라는 좀 분격이 있죠. 네, 미국 같은 네. 경우에는 공격을 뭐 하긴 해도 예, 네, 그 네. 트럼프 와가지고 조금 네, 달라진 엉망이 면이 있긴 됐죠. 하지만 그래도 대단히 좀 지킬 건 지키면서 격식 있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게 해서 너무 지나치게 나가버리면 또 표 떨어지는 예, 소리가 표가 많이 떨어지거든.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나갈 때도 힐러리가 어떤 유머를 통해서 이렇게 비난을 살짝 하고 지나가지 거기에 같이 붙어가지고 품격을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You go low, 네. I go high. 이런 얘기 있었던 것처럼 그죠. 네. 그러니까 이번 이제 토론회를 쭉 이렇게 법정 3회가 끝났는데 보면서 그때 군수 후보 토론회 때 허경영 후보가 강력하게 얘기한 것 중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다 한 게 그분이 그랬다 아닙니까? 그분 표현으로 똑같이 3억씩 내는데 왜 우린 11시에 하냐고. 그냥 1시에 끝나도 누가 보겠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들어볼 만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군수 후보 어떻습니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형평성이 안 맞는 네. 부분이고 볼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데 요것도 약간의 좀 조정이 필요할 수도 근데 있지 그것까지 않겠습니까? 고려하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무슨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죠 우리가 하듯이 뭐 4% 이상이라든지 지지율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의 집단으로 구성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대가 그렇다고 하면 요일을 바꿔서 그러면은 동일한 시간대 해주든지 네, 그런 형평성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형평성... 보고 안 보고는 네. 유권자들 마음이니까. 네, 그렇지. 자 이제 대선 후보자들의 부산 공약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두 분 뉴스에 나오신 거 잘 봤습니다.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또 거기서 뵈니까. 우리 차 교수 미남으로 나오셨죠? 두 분 다 너무 잘 나오시던데요. 자, 아무튼 지역의 1호 공약이라고 하면 뭐 실현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들고 뭐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지점들이 있을 텐데 좀 보면은 후보들의 그 공약이 좀 다 비슷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후보들이 낸 1호 공약이 심상정 후보만 빼고 나면 다 옛날에 한 번씩 재탕 삼탕 했던 것들이다. 이건 명백한 것 같습니다. 네. 메가시티 만칠수 후보는 이제 가긴 했지만 메가시티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엑스포도 그렇고 가덕신공항도 그렇고 그래서 좀 새로운 느낌은 없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재탕 삼탕된 그 이슈 자체가 부산의 향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필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그 대표 공약으로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한편에서는 좀 대단히 좀 뭔가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우리 차 교수님이 작년인가에 굉장히 큰 그 세미나를 했었어요. 네. 그 주제가 메가시티였고 저도 거기에 사회자로 참여를 했었는데 아 정말 필요하구나. 그때 뭐 많은 학자들이 와가지고 메가시티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전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덕신공항이라든지 2030 엑스포라든지 메가시티 같은 것은 진짜 우리 지역과 불경을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죠. 그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가덕신공항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는 예타 면제를
협의를 통한 조기 건설을 약속을 했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덕신공항 재검토해가지고 이 해당 예산을 이제 일자리 쪽으로 쓰자. 돌리자.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예타를 실시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두 후보가 합했다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근데 심상정 후보의 이제 뭐 일자리 사회보장제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덕신공항 예산을 23조 정도를 아껴서 네. 넣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1년에 그걸 한 1조 얼마 들어가니까. 근데 심상정 후보한테 거꾸로 묻고 싶은 거는 그 그러니까. 23조 다 쓰고 나서는 그다음에 2030년 뭐가 이후에는 남아요? 뭘 하실 거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대안 없는 뭐 그런 비판일 수 있고 원래 정의당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토건 개발 위주의 거의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자리 사회보장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가덕신공항을 대체하는 그런 거는 뭐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연한데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기본 인프라인데 네. 그 인프라를 안 하고 그걸 그냥 나눠 먹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은 좀 저는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예. 전 세계적인 이런 발전을 볼 때 중진국의 문턱에 있는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도중에는 불가피하게 토건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한국이 옛날에 그 고속도로를 깔 때나 또는 뭐 고속 열차를 깔 때에 반대가 많았거든요. 네. 만약에 그걸 하지 않은 한국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부수되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한데 이제 심 후보 같은 경우에 차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어떤 대안이 없는 그런 비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저는 가덕도 신공항은 그 부산의 모든 지역 발전 미래를 깨맞추는 정말 출발점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마중물이기 때문에 엑스포도 그거 없이는 불가능한 거고 네. 메가시티도 그거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조금 저는 신중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선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토론의 장도 마련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제 모든 부산 시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바이기도 하지만 바라지 않는 부산 시민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환경 걱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또 한 번쯤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어쨌거나 뭐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계속되면서 뭐 지방 소멸, 분권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선 후보자들이 모두 공감을 한다고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 공약이 돌고 돈다는 거는 당선이 되고 나서 이게 뭐 그 다음에 어떤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근본적인 그 균형 발전이나 이 문제, 그다음에 지역 격차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 방식의 전환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균형 발전을 한다고 하면서 뭐 5+2 광역권도 형성하려고 노력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노력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의 기본 핵심에는 똑같이 나눠 갖자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의 균형 발전 패러다임으로는 지금 우리 균형 발전을 이뤄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장이 가능한 지역에 좀 더 많이 몰아주는 방식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냥 제한된 자원을 그냥 n분의 1로 나눠가지고는 저는 답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도권에 뭔가 맞짱을 뜰 수 있는 새로운 수도권 하나를 심장을 달아주는 저는 그런 방식의 균형 발전 패러다임이 조금 필요하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이제 남부 수도권 문제를 끄집어내서 조금 그런 문제의식을 담긴 했는데 남부 수도권도 이제 문제는 호남과 그럼 영남을 어떻게 이어줄 건가. 그 동서를 잇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좀 뭔가 더 깊은 고민들이 필요한데 그런 깊은 고민 없이 계속 옛날에 나왔던 걸 그대로 재탕삼탕 하고 있어서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되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요. 네. 그러므로 이제 지역 갈등이라고 하는 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생하면서 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은 지역 갈등의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보궐선거 때에 민주당이 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지금도 아마 갈팡질팡하지 않을까. 또 뭐 한다느니 만다느니 이런 건데 이미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부산이 굉장히 행운인 측면이 있는 거죠. 이제는 그걸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다른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지역 갈등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발전을 바라보는 어떤 선도적인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메가시티 추진하는 것도 다 찬성을 하는데 뭔가 좀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뭐 구체적인 방안은 아무도 내놓지 자기들도 않는다.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죠. 뭐 메가시티가. 자기들이 그 디테일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메가시티는 지금 공무원들도 모릅니다. 제가 메가시티 안에 들어갈 구체적인 공동사무의 내용을 뽑고 그걸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뽑아놓은 거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왜 그 힘든 메가시티를 왜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창의력 자체를 발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언론에서도 메가시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 게 저도 이제 차 교수가 주관하셨던 그 세미나에 가가지고 많이 배웠어요. 아, 메가시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외국의 사례가 이렇구나 하는데 사실은 아직은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 차원에서는 모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냥 그 단어만 알고 앉아 있는 거죠. 네. 교수님 저희 자갈찾으면서는 메가시티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고 아, 다루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분야별로 교수님도 좀 모시고. 해보시죠. 좀 날카롭게 좀 다르죠. 메가시티에 대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네네. 들고요.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습니다만 뭐 경부선 지하화 전략에 대해서 여야 후보자 모두가 국가의 재정이 좀 필요하다, 투입이 많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후보들은 용역비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또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역비를 확보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이렇게 시간 일정이 딱 잡혔고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냥 그 위에 뭘 덮어 씌울까, 뭘 입힐까. 그다음에 했을 때 이제 어디를 좀 그런 경부선 지하에 그 수혜가 돌아가도록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단계별 추진 계획을 갖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용역비를 집어넣거나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행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 부산이 이렇게 보면은 바닷가를 따라서 길게 늘어져 있고 이제 거기다가 또 산이 이렇게 누워 있기 때문에 교통으로 인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경부선 지하화 같은 것만 이루어진다 해도 그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되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부산시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죠. 그때도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경부선 지하화는 빨리 해야 됩니다. 부산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금요일에 저희가 이 대선 후보들이 낸 이 네 분의 대선 후보들이 낸 공약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끌어오겠다 하는 얘기를 얼마만큼 했는가 보니까 뭐 그 방송을 다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네, 90% 이상 네, 네. 아무 대책이 없이 없죠, 뭐. 공약만 발표한 분도 계시고 또 나머지 분들도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부산 시민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렇죠. 문제가 아닌가. 던지고 보자. 이런 공약은 더 이상 좀 우리 지금까지 너무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우리 집 부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최대 원전 밀집 지역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핵 관련해가지고 그 발전소 시설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짚어주시지. 저는 뭐 탈원전 관련해서는 뭐 두 후보가 조금 특히 양강 후보가 굉장히 조금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건 명확하다. 물론 탈원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가능하면은 좀 전진적으로 원전의 숫자를 줄여나가고 새로운 원전을 안 만든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은 양 후보다 다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원전에 관한 그 원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험에 대한 좀 고민들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냐. 특히 네. 이제 저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질 않았는데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좀 심각한 문제 그럼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사실 언급을 삼가하고 있는 거죠. 벼 떨어지는 소리 들릴까 봐. 그러니까 이게 또 안보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고준위 핵 폐기물이라도 재처리를 할 수가 있으면은 이게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재처리를 한 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하여서 재처리할 수 있는 양이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재처리해서 다 보관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떨어지는데 이게 그렇게 이슈가 서로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죠. 후보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다음에 기회 되시면 우리 두 분께. 예, 이게 이제 원전 문제는 원체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네네. 우리 안전하고 너무 직결돼 있는 안전하고 문제라서. 직결돼 있고요. 예. 이거는 명백한 거는 400년, 500년 후에 우리 미래 세대한테 명백하게 저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떠넘기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네. 왜냐하면 고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 지하 1km 지점에다가 안반에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그렇죠, 그렇죠. 보관해도
그게 보관이 제대로 될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지금 노천에다가 있는 고리원전에다가 그냥 그대로 임시 저장하는 걸로 아마 가닥을 잡겠죠. 이런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접근은 안 되는데 그럼 폐기물들을 처리할 방법을 전혀 고민 안 하면서 원전 산업을 더 늘리자라고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보다시피 완전히 잘했다고 인간은 생각을 했는데 자연적인 재해와 이어서 저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안반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안반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위험 부담을 굉장히 크게 안고 있는 거죠. 네. 좀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에 네, 대해서 네,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좀 눈을 뜨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은 사전투표가 있고요. 6일 뒤에는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남은 선거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사강구도 하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올라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한 아주 박빙의 승부 속에서도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했는데 예. 3강구도로 가버리는 이 지금 상태에서는 좀 이재명 후보가 상당 부분 좀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박빙이기는 하겠지만 네. 뭐 윤 후보한테 조금 유리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게 어떤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건 시기나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이제 시기적으로 볼 적에나 단일화가 이루어진 이런 측면을 볼 적에 약간 유리한 구도가 생겼다 윤 후보에게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우리 투표 많이 하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거 진짜 선거는 우리 뭐 루소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사실 선거일에만 노예 상태를 벗어납니다. 저희들이 선거하는 과정만 저분 위에 계신 높은 분들이 사실 신경 쓰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다 무시하고 국민들 다 무시하고 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거 정말 보기 싫으면 여러분들 제대로 그나마 그래도 국민들한테 신경 쓰는 사람을 뽑는 그런 좀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꼭 투표장에 가셔서 한 표 행사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노예로 사는 기간이 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약을 보시고요. 그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택하시면 됩니다. 예. 민주주의는 이익의 사회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성대 조경근, 부경대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예, 자갈 찾으면 17,842회 박성원이었습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